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민주당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탄핵안을 조금 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을 떠맡게 되는데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엄령이란 말도 생소할 판인데요. 계몽령이라는 난생 처음 듣는 말도 들리고, 야, 우리 K정치요. K팝이나 K무비만큼이나 새롭고 역동적입니다. 아주 다들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3월 21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목만 봐도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4일 경북 경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돌이 갓된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에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연 어떤 일에 처했던 것인지 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약국에서 걸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저렇게 어머! 엄마가 그만 중심을 잃고 어머! 앞으로 철퍼덕 넘어지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넘어진 충격이 컸는지 엄마는 곧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파하는 모습인데 아이까지도 지금 바닥에 닿을 지경이죠. 어떡해요. 이에 차에 먼저 타 있던 아빠와 함께 약국 직원들이 달려나와 엄마와 아이를 살핍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지금 영상만 봐도 지금 정말 너무 아찔하고 너무너무 순간적에서 지금 너무 충격적인 영상인데 어찌된 상황인지 당시 사고 당시에 지금 남편분께서 차에서 막 내리셨잖아요. 남편분,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둘이 다 이제 감기가 걸려서 거기 있는 이비인후과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나오는 길이었고요. 저는 먼저 큰애 진료받고 나와서 앞에 차에 앉아 있었고, 둘째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진료받고 나오다가 거기 하수구에 이제 빠진 거예요. 일단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큰 핏줄이나 신경은 비껴갔는데 살 내부까지 해서 이제 근막까지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24반을 꼬맸고요. 어머 세상에. 무려 24발을 꿰매는 지금 큰 수술까지 받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최재범 교수님, 예. 지금 남편분 얘기가 뭐 하수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어쩌다 지금 저런 상황이 빚어진 거예요? 이 하수구라고 하는 부분에 위에 덮개가 있잖아요. 이 덮개가 깨진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게 아이의 어머니가 빠진 이 하수구는요, 부부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깨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오. 근데 그걸 이제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걸어가다 보면. 저 지금 저 보이시죠? 하수구네요. 네, 저였습니다. 네. 저 지금 누가 들어가면서 깨진 거 보이죠? 이거 밟는 순간 깨지고 여기 보세요. 깨지잖아요. 네. 깨졌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감기에 걸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먼저 방문한 사람이 밟았는데 그게 깨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면서 설마 저희가 깨졌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못하죠.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밑에 보기보다 앞을 보고 걸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걷다가 앞에 보고 걷잖아요. 저기에 발이 딱 빠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걸러서 넘어지게 됐는데 결국 이런 사고가 난 게 저 하수구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다시 봐도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걱정되는 게 아이를 안고 계셨고 아이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바닥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의 건강 상태 또 지금 아이 엄마의 건강 상태 어떤가요 지금? 네, 일단 아이가 지금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혹시나 뒤통수를 부딪히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아이는 크게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아니 다 찍어 봤나 보네요 병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뒤로 넘어졌거든요. 아유, 세상에. 그런데 일단 엄마가 아이가 다칠까 봐 일단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다리가 왼발이 빠졌고 빠지는 상황에서 24바늘이나 꼬맸다. 그리고 2주나 입원을 해야 됐다. 아주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김민호 변호사님 지금 저 하수구는 그럼 관리 주체가 아무도 없는 건 저 상태로 그냥 무방비로 누가 밟아서 깨지든가 말든가 상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경상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도로나 하수 같은 시설이
그 하자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와 관리할 의무가 있고요. 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분께 발생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배상해야 합니다. 아하.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하수구를 바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피해 어머니께서는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냐라면서 원통해하고 있고요. 그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도 연말에 그 멀쩡한 도로 갈아엎지 말고 저런 거나 수리 잘하지. 정말 화난다. 3시간 만에 교체했다니까 왜 미리 안 했는지 더 화난다. 아기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함께 공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장윤 변호사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경찰분들이나 소방관분들을 예를 들어도 범죄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긴 하지만 순찰 같은 미리 범죄를 예방한 특히 우범죄 같은 데 순찰 돌고 그러잖아요. 또 네. 소방관분들은 이 화재 취약 지역 미리 가서 실태 점검하고 만약에 법규 어버서 이거 시정 조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공무원분들이 탁상 행정만 하지 말고 구석구석 지자체 구석구석 다니면 여기 이렇게 지금 하수구가 지금 망가졌네 빨리 고쳐야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이게 안전하게 어느 시민도 이렇게 왜냐면 땅 밑을 보면서 걸을 의무는 시민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런데 저렇게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파여진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배상을 할 수도 없다. 뭐 알아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든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거는 최소한 지자체의 자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불과 3시간 만에 바로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관리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방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이 책임 있는 자세, 해당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언급했잖아요. 그럼 우리 딱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크게 다쳤어요. 세상에 24바늘을 꿰맬 정도의 큰 수술 지금 2주 동안 입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정말 난데없이 이 아이 엄마와 지금 이 여성분은 아내분은 지금 저렇게 큰 위험에 빠질 뻔했잖아요. 특히 또 부상도 당했고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보상받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 혹시 지자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을까요?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경산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국가배상 청구하시라. 그러고 그냥 끝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네, 제가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아니 그거 어떻게 그냥 청구 내가 그냥 하는 거냐.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신청서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고 그냥 끝이었어요. 이거요. 시청자분들도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지금 분통 터지잖아요. 지금 뉴스파이터 지금 스튜디오 내부에 계신 분들 이 패널분들도 지금 이 얘기 듣고 뭐야? 지금 경산시의 태도가 뭐야? 아니 장윤 변호사님 네. 경북 경산시의 이게 태도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건 본인들 사정인 겁니다. 가입했던 지자체에선 보험으로 이 부분을 커버해서 비용 청구를 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가입하지 않아서 책임이 면책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 이 하수구 관리의 주체가 누군지 조금 더 엄격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가배상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으라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건 고속도로나 국도예요. 이런 이면도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도로는 지자체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럼 경산시가 아마 이 법적 책임의 주체일 가능성이 높고 이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정리가 된다면 이 보험을 영점을 이 배상 책임 보험을 들고 안 들었고는 이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치셨으면 네. 고의 과실이 있는 거고 이 관리 주체로서는 그럼 배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이 가입됐으면 보험 회사에서 청구를 하고 나중에 구상을 그 지자체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아서 소송하시라라고 이 샘플 하나를 줬다라는 건 이거는 많은 분들의 공분을 낳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물론 공무원분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다 개별적으로 마치 수행 비서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난데없이 이런 일을 당한 시민분한테 그거 저기 보험 처리 안 됐으니까 그냥 국가 배상 국가한테 돈 받으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보험 처리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분통 터진데 이거 어떻게 신청합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제가 파일 그 양식으로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걸 거기에 기입해서 신청하면 이런 건방지고 무례한 태도가 있어요. 이게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법으로서 이제 선출직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사실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어떤 경쟁? 어떻게 하면 지자체 내의 주민들에게 보다 더 앞선 서비스를 할 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놀란 건 뭐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산시는 사전 예방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아직도 1960년대, 50년대 이런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자체들이 바로 국민들에게 전혀 어떤 서비스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이 공무원 마인드를 갖고 있으므로 지금 이 태도부터 바뀌어야만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최재명 교수님. 네. 경북 경산시장은 물론 시장이 일일이 지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 크고 작은 거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고를 못 받으면 그리고 혹시 경산시장은 이걸 보고를 못 받을 때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보세요. 경산시장이 지자체장 전국 지방선거 때 뭐라고 했겠어요? 다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의 시민 여러분의 공복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인 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당선됐겠죠.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원칙과 법이 없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경산시에서는 어쨌든 시민이 도로를 걷다가 피해를 당했잖아요. 도로의 관리 주체는 어쨌든 시제가 맞고요. 우리는 보험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관리 주체인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만 없으면 그냥 떠넘겨도 되는 겁니까? 예컨대 저걸 잘 관리 안 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 도덕적이든 아니면 시 입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번 다른 데 문의해서 혹시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보겠다든지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야 피해자 입장에서도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띠카니 양승 하나 보내고 이거 한번 신청해 보세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험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책임 주체인 사람들이 내가 보험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를 못한 부분에서 사과라도 하든지 예컨대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는 정말 저희 책임이 맞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거라도 했으면 피해자 입장에서 마음에 이렇게 분노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네. 지금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네.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 공무원분들이 알리지 않더라도 아마 이거 뉴스파이터 경산시장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방송 보면 지금이라도 방송 이후에라도 이 다치신 분 찾아가서 법적으로 처리를 못해도 모든 법적으로 다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서 시민 위로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길어도 너무 긴 영수증. 아니 안진용 기자님 영수증이 길어봤자니 뭐 얼마나 길어요 영수증이? 이 팔 길이만큼이라고 하면 좀 길다고 느껴지시나요? 에? 실제로 50cm 영수증을 받은 누리꾼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걸 레알이에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받은 곳은 소위 이제 백종원 카페로 유명한 이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이었습니다. 허허. 자, 근데 주말에 마트 가면은 이것저것 많이 사면은 길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많이 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누리꾼에 따르면은 커피 2잔과 빵 3개를 배달 주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 영수증이 너무 길게 가서 재보니까 무려 50cm에 달했다는 거죠. 논문이에요 지금 저 뭐예요 저거? 지금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저기에는 바로 이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 이날 이 사람이 사지 않은 다른 제품의 모든 원산지가 다 기입돼 있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50cm 지금 저렇게 쭉 적혀있는데 뭐 대두 딸기 뭐 탈기 탈지 뭐지 딸기 탈지 뭐 막 적혀있는데
50cm 영수증은 장유미 변호사님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 보통은 한 뼘 정도를 넘지 않는 영수증이 통상적인데 이거는 이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네. 원래는 배달 주문을 한 고객이 본인이 시킨 음료나 아니면 뭐 과자, 빵류에 대해서 원산지만 제공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지금 현행 규정도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여러 일단 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원산지 표기에 소홀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배달 주문 고객에게 주문 메뉴뿐만 아니라 그 업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에 원산지를 다 하나하나 적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건데요. 판매하는 전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이번 주부터 지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게 이제 배달 제품이었잖아요, 김민호 변호사님. 예. 근데 손님들 중에는 직접 가서 매장 가서 주문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주문하면 영수증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그 고객들이 이제 매장에서 취식하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배달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재 내용이 많아진 건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르더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는데 네. 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별다르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원재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로 이 대목이 궁금한 거예요.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래, 뜻은 취지는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손님이 주문한 제품에 들어간 재료만 원산지를 설명하면 될 일인데 주문한 제품에 들어가지도 않은 재료를 다 설명한다? 이거 뭐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그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여러 프랜차이즈를 하잖아요. 네네. 그 프랜차이즈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 여러 제품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하는 부분이 적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하. 저희도 몇 번 뉴스파이터에 그렇죠, 전해드린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량이 적발이 돼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그저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에 나선 바 있는데 네.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이에 따른 조치로 영수증에 전 제품 원산지 표기 기재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이거 놔둬보세요. 백종원 대표가 사과를 한 문장을 보면 그 어디에도 앞으로는 영수증에 모든 특히 배달 주문 영수증에는 모든 재료 원산지를 기입할게요. 그런 문장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럼 혹시 안지영 기자님 더본코리아 측이 저 백종원 대표의 저 사과 한마디 듣고 시참말로 알아서 긴 거예요? 뭡니까 이거? 사실 왜냐면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유명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문제되는 거를 미리 다 사전에 방지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그다지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과잉이라는 거죠. 종이가 너무 아깝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와 기싸움을 하는 거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어허.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은 앞서 문제가 됐던 거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산지를 잘못 쓴 거, 속인 게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원산지를 다 표기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또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원산지를 다 표시해도 불만이냐. 왜냐하면 원산지 표기도 의무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로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확실해서 좋다.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은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혹시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시민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겠어요. 야, 너 백종원 씨 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 빵 시키면 거기에 빵 밀가루 원산지 어딘지 아니? 어느 나라게 서로 문제 낼까요? 그러게요. 지금 과잉 공개가 뭐가 문제냐면 도리어 내가 산 제품의 원산지를 빨리 찾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긴데 이 중에서 내가 산 것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지 하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내겠습니까? 그럼 도리어 정보를 공개하는 취지에 사실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논란이 커지자 지금 입장을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과잉 표기가 이제 논란이 자, 더본코리아 지금 공식 입장 냈습니다. 베이커리 등
비조리 냉동 완제품 배달 주문 고객에게만 앞으로 원산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 아 이게 원래 고객을 위해서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하는 거 보면 들게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본코리가 왠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아니 그럼 장유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유독 요즘 하루가 멀다고 더본코리아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사과가 연이어서 이뤄지긴 했는데요. 사과한 시점이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의 흥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사과는 지난 13일에 나왔었는데요. 일단 백종원 대표 그 사과 이후에도 여러 다른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제 다시 한번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일단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백종원 대표의 성이 들어간 그 햄입니다. 네. 이게 글로벌 브랜드와 좀 경쟁을 해보겠다. 국산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만든 그런 취지는 있었지만요. 일단 가격이 좀 과도하다. 부풀리게 한 거 아니냐. 왜냐면 세일을 되게 크게 하다 보니까 원래 가격이 원래 이런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일각에선 제기됐었거든요. 네. 또 다른 또 논란은 돼지고기 함량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햄에 대해서는요. 전격 생산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초강수를 둔 이런 대안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논란은 지난 2023년도에 홍성의 한 축제에서 이제 소스를 뿌리는데 소스통이 아니라 이 소스를 뿌리는 이 식품이 들어있는 게 농약 분무기였어요. 네. 이건 식품을 담을 수가 좀 이건가 없거든요. 봐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뒤늦게 다시 논란이 되니까 세심하고 안전하게 이 식품과 관련한 부분을 점검하고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구설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 백종원 대표 본인도 곤혹스럽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무슨 일일까요? 최근 중랑구에서 벌어진 사고 소식 저희 뉴스파이트에서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상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상황을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 당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한 교차로의 인근 인도입니다. 한 행인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빠르게 달려온 저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후 이 구급차는 인근 상가에 부딪힌 후에야 겨우 멈춰섰는데요. 당시 인근 가게에 있던 한 직원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요. 자, 이 순간입니다. 아, 세상에. 저렇게 내부에 있던 물건이 우르르 쏟아져 급히 몸을 피하기도 합니다. 아, 세상에. 건물에 저렇게 충격이 클 정도면 아까 보니까 세상에 그 구급차에 응급차에 지금 행인이 부딪힌 거잖아요. 이종평 의원님. 네네 맞습니다. 세상에. 네네 7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잖아요. 서 있다가 갑자기 돌진하는 구급차에 피할 새도 없이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 안타깝고요. 지금 안에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구급차가 그 교차로에서 지금 SUV 차량에 충돌한 거예요. 그 충돌에서 튕겨자가 나가면서 인도를 덮친 상황이 됐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왜 영상에 나왔듯이 가게에 있다가 황급히 정말 깜짝 놀란 그 네. 가게 직원 다치지는 않았지만 끔찍한 사고에 너무 놀라서 청심환을 먹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정도로 충격이 컸을까요? 당시에 그 가게에 있던 직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쿵하는 소리가 먼저 들려가지고 밖에 보고 있다가 물건들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피했습니다. 소리가 약간 폭발음처럼 차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요. 손님들도 놀라셔서 다들 밖으로 나오셨어요. 화표는 저한테만 오거나 손님들한테 가진 않고 바닥에만 좀 있더라고요. 원래 사거리에 사고가 좀 자주 났어서 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시는데 무섭기도 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 장면인데 김민호 변호사님 그럼 당시에 사설 구급차는 환자를 급히 싣고 가던 길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수송 중도 아니었고 위급한 환자로 이동하기 위해서 뭐 주행 중도 아니었는데요. 어머나. 이런 사안은 사실 일벌백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저 얘기는 당시에 환자를 사설 구급차 이 안쪽에 환자를 실은 것도 즉 이송한 상태도 아니었고 또 어디 주택이나 아파트에 환자가 있어서 출동하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본인이 무슨 개인 용무를 보러 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이 코너링을 돌면서 속도를 멈추질 못하니까 본인도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70대 여성은 정말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병원비만도 왜냐하면 되게 큰 수술을 아마 받으셨어야 됐을 거예요. 5천만 원 가까이 나왔다라고 어머나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사고 차량이요. 원래 이런 응급 이송 차량은 2개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의무가 아니라 이 2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 보험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이거든요. 이 2가지 중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커버 범위가 2개를 들었을 때보다는 낮은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지금 병원비 5천만 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니 네. 예,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5천만 원에서 사실 손해가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후유증 같은 거 있잖아요. 후유 장애가 이 정도 사고면 분명히 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히 헤아려 가지고 손해배상금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정말 너무 막막하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이 가해 차량 운전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력이 없거나 재력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서 꼼짝없이 가족분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더 분통 터져요. 최진명 교수님 어떻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고 충격 때문에 심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몸도 다쳤죠. 그런데 병원비마저도 지금 부담을 본인들이 지게 된 상황이 되니까 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더 또 피해자 가족들이 황당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가해자 있잖아요. 가해자 측에 물론 이제 문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이나 이런 거 문의를 하면 뭐라고 가해자 측에서 얘기를 하냐면 본인도 다쳐서 조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엄마, 지금 어머니 다친 분은 할머니 그분은 생사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해자마저도 본인도 다쳐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더 황망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럴 때 바로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험이 이 피해 지금 병원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우선 나서서라도 이 피해자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나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몰라라에서 이분들이 지금 생돈이 나가게 생겼잖아요. 피해 병원비가 더 2천만 원 넘게 나가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도 정말 세심하게 나서 주시길 정말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 바꿔볼게요. 어머, 김청 씨? 우리가 아는 그 김청 씨인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다. 이게 여느 모녀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김청 씨 모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다른 모녀입니다. 그래서 왜 효녀 심청이라고 하는데 한간에는 효녀 김청이란 말이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하죠. 자, 네. 김청 씨는 어머니에 대해서 평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내 심장이다. 감사한 게 참 많지만 변함없이 감사한 건 날 버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버리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실 텐데 네. 김청 씨가 올해 벌써 63입니다. 벌써요? 네, 어머니와 나이 차는 18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따져보면은 어머니는 불과 17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김청 씨를 배에 품었던 거죠. 아, 세상에. 아니 근데 김청 씨가 60대 중반이라는 걸 시청자분들 어머 벌써 그렇게 돼서 하시는 분 많을 텐데 아니 근데
모녀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뭔가 돈독한 사연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그 당시에요? 12살? 12년. 12년 딱 한 바퀴 차이시. 동네 아저씨하고 결혼한 거지. 알지? 동네 오빠였지. 경주 김씨 순웅한 씨가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 거기다가 또 처자가 아기를 뵀단 말이야. 포로 양가 집안에서 어디 처자가 그러냐 또 어디 남자가 교수를 그런 막 이래가지고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어머나. 아빠하고 엄마하고 따로 이제 도망을 와서 사시면서 나는 이제 그 안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었지.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 이제 허락이 떨어져 있는데 아빠가 나 보러 오면서 돌아가신 거야. 우리 시어머니, 얘 아빠 집에 그 할머니가 막 찾아가 땡기는 거야. 손녀 뺏으려고. 안신의 집안의 자손을 다른 데다가 보낼 수 없다. 사실 과거에 몇 년 동안에 일어났을 법한 얘기가 지금 두 모녀분 사이 후루룩 진짜 지나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거지 정리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 김청 씨 어머니가 김청 씨를 먼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가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청 씨 어머님은 김청 씨를 임신한 상태에서 양가의 반대가 심했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겨우 허락을 받았대요. 근데 그랬으면 이제 해피엔딩이 돼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군인이던 김청 씨 아버지가 김청 씨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딸 보려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사망하고 말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남은 거잖아요, 이제. 아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시 어머니 시댁에서,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아버님의 집안이죠. 그 시댁에서 아이만 이 집에 놓고 나가라. 너는 네 삶을 살아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엔 세상에. 그런 게 많았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 그 시절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건 당시 어머니 나이가 워낙 젊었고 예쁘니까 제가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만 아이를 놓고 가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딸을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없겠죠. 그래서 딸을 아기 포대기에 싸서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세상에 그때 김청 씨 어머니의 나이가 불과 몇 살이었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불과 어머나. 18살이었습니다. 김청 씨의 어머니도 너무 어린 나이였는데 일단 아기를 뺏길 것 같으니까 그 길로 버스를 탔는데 이게 강원도행이었대요. 근데 뭐 강원도에 연고가 있거나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부랴부랴 탄 건데 그러니까 종점까지 하염없이 가게 됐다고 하고요. 세상에. 종점에서 내린 뒤에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님이 아마 눈치를 좀 채셨나 봐요. 아마 임산부가 아이를 갖고 있는 아주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갈 곳도 없나 보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서 지내라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어머나, 따뜻하신 그곳이 분이네요. 기사님들이 머무는 합숙 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청 씨 어머니는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 다 봐주면서 그렇게 밥 먹고 김청 씨를 어렵게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청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나를 키워주셨고 재혼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계셨으면 시집살이는 하더라도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 우리 엄마가 나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도망을 친 거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린 아기를 당시 김청 씨 어린 아기를 들쳤고 이 어머니는 김청 씨 어머니 허드렛 일 다 해가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김청 씨를 대배우로 키워낸 거잖아요 지금. 네, 정말 애틋한 모녀 관계라는 걸 잘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시련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크게 당해서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 하반신 마비로 왔다는 거죠. 아이고. 자, 어머니는 입원해 계셨고요. 김청 씨는 간호를 했겠죠. 즉 이게 연예인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예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 당시 친구가 이 미인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김청 씨가 워낙 예쁘니까 대신 이 서류를 넣어줬는데 덜컥 2위가 되고 어머나. 데뷔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정말 강남에서 살게 된 거는 김청 씨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김청 씨 그래서 당시 드라마 사랑과 야망으로 큰 인기를 누렸고요. 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탁해요. 이 말을 얘기했던 이덕화 씨. 이 MC로 함께 나서면서 이런 예능인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꾸준한 활동을 야. 이어가게 됐던 거죠. 아니 진짜 이건 영화 같은 얘기예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이때 김청 씨가 한창 때 활약하던 모습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김철 씨가 원래는 단역으로 뭐 수사반장, 뭐 전원일기 이게 MBC예요. 뭐 방송국 이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미인 선발 대회가 미스 MBC였거든요. 당시에 같이 2위를 한 배우가 이휘양 씨. 그래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스 MBC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 MBC로 뽑혔으니 MBC의 전속 거의 그러네요. 이 네. 배우가 됐겠죠. 아까 말씀드린 버라이어티가 정말 80년대 모든 사람들을 토요일 날 집에 일찍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토토즐이라고. 토토즐. 토토즐. 거기서 거의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덕화 씨와 함께 MC를 보고 정말 유명 인사가 됐지요. 네. 사랑과 야망만이 아니라 또 렛대 영감. 기억하시죠? 네네네. 영화 애니깽을 기억하세요? 맞아요. 예, 네. 다 기억하시네요. 네. 저랑 동년배이신가 봅니다. 자, 이런 화려한 어떤 그 경력을 갖고 있는데 네. 혹시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 사실 본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됐다. 3일 만에 이혼하는 그런 아픔이 아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3일 만에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큰 아픔으로 기억이 됐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그저 자신을 기다려주고 돌아온 자신을 품어주었다라는 세상에.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모녀 사이가 이 돈독하다 보면 모녀가 아닌 자매 같다 또는 친구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로 친구처럼 자매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그리고 익어가는 김청 씨와 김청 씨 어머니 앞으로도 행복한 꽃길만 걸으시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분위 바꿔볼게요.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네, 아들을 살해한 노인. 이게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문구인데요. 자, 이 사안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지난 2005년 당시 30대 아들은 아내와 헤어진 후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5년 이제 아들은 40대가 됐죠. 근데 술을 마시면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일삼기 아유,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에. 게다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자식이라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술 먹고 행패를 부려도 그리고 부모한테 어떻게 이런 물건 집어던지고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것이 뭐 1, 2차례, 한두 차례에 걸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도 불렀습니다. 자, 2024년 9월 17일 바로 추석날입니다. 낮이에요. 대낮. 그것도 밤도 아니고 대낮에 술이 취해서 일주일째 그날까지 일주일째 술을 계속 마신 아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80대 할아버지, 그러니까 80대 아버지에게 네. 막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폭력적인 어떤 언사와 그다음에 행동을 보인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왔고요. 아들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를 치료하는 것을 권유했는데 네.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 이후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는 듣는 저희들이 지금 복장 터지고 있는데 지금 최재범 교수님 네. 추석에 명절에 이런 거면 집안 분위기 명절 분위기 다 망쳐진 거잖아요. 당연히 망쳐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족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술이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또 싸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석 당일날 아들이 술에 취해서 부모님한테 욕설하고 이러니까 가족들 모임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당일 오후 4시 50분쯤에 50대 아들이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막 욕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근데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 죽인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죽여라. 아이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나를 못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인다고 아이고, 얘기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폐륜적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폐륜적 발언은. 근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어쨌든 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버지가 결국 아들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예?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8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렸어요. 김민호 변호사님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도 어찌됐든 아들을 살해한 중대한 사건이니까 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분명했다. 아들을 살해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네. 이 아들이 평소에 그 욕설, 폭언, 가정폭력을 일삼은 사정을 충분히 좀 참작을 해줬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한 일자가 이제 추석 당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가정폭력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모이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이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라고 폭언을 하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이제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1심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범행 동기나 경위를 충분히 참작을 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하,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장윤미 변호사는 한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이 났네요, 진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살인 사건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 설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 유족들이 이 피해를 당한, 살해를 당한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 아버지의 심장을 헤아려서 좀 용서해 주시라. 그리고 이 고령인 아버지가 하루라도 빨리 좀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탄원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네. 이 아버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섰지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가장 기뻐했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고 수많은 걱정, 눈물, 한숨 이런 걸로 아들을 기르면서 보살피고 그 과정 중에서 행복을 느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쳤던 아버지가 현재 본인이 본인의 손으로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슬픔 그리고 죄책감 느끼고 있다는 점도 이런 이 양형을 선고한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80대 아버지의 행동은 분명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할 행동은 분명하죠. 그런데 재판부의 말처럼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